아시다시피 2021년 한국에도 이준석이라는 30대 야당 당수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버드 출신이고 언변이 능하고 또 스마트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계의 그 젊은 기수가 된 것처럼 생각할 분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학벌과 언변에 능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준석이도 국회의원을 3번이나 낙선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자질,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이나 언변이 그를 야당 대표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그가 이번에 정치계의 두각을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이 젠더 이슈나 또 청년 실업,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 이슈와 같은 이 2030의 그 정치적 담론을 절묘한 타이밍에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이준석이 30대 젊은 야당 대표가 된 것이 그의 개인적 자질도 한몫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적 요구와 가치가 그를 뽑아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준석이 집요하게 공정 이슈를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는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죠. 제가 이준석 개인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회를 바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면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담론이나 시대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30대 기수가 된 이준석 제1야당 대표가 최근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급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 차별금지법은 이전에 수차례 발의와 폐기가 거듭되다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또다시 발의했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기독교계와 보수 여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좀처럼 서두르지 않는데 이 최근 그 정치계의 세대 교체 바람을 타고 이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느닷없이 이슈가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신임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 문제로 정치적 성향을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그 2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 6월 14일에 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이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덧붙인 말이 이 성적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화 언론들은 제도화에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일 그 불교 방송인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표명했죠. 그리고 부연해서 언급한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당장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담론이 예를 들면 기독교적 관점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그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기고한 칼럼에 이 동성애 관련 언급을 한 부분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필자는 동성애에 매우 비판적이다.
막연히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내 자식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 비슷한 이유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는 오른손잡이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길 바란다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과거 칼럼과 최근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아무튼 그가 입장을 번복했든 그렇지 않든 이 이준석 대표 개인의 입장은 여전히 자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지만 동성애적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동성애에 대한 차별 정서는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어색함이 지워지는 사회적 합의의 시기가 온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2013년에 기고한 방금 위에서 언급한 글의 다음과 같은 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어도 동성애라는 것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기독교 계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나를 납득시킬 만한 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노예 해방이나 여성 참정권, 흑백 인종 간 결혼 등을 막으려고 할 때 부르짖었던 가치가 창조 질서라는 그 애매모호한 개념이었다. 이 민주주의 하에서 충분한 다수의 행복 추구의 갈망을 막아내기에는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창조 질서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만약 필자처럼 논리가 아닌 막연함의 근거에 있다면 역사의 필요는 동성애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하나만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동성애는 자신도 어색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다름일 뿐 차별의 대상은 아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성경이 죄라고 한다는 말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성적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색함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곧 사회적 합의가 될 때쯤에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이준석 대표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의 몇 가지 반론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의 바람대로 이 기독교적 논리를 배제한 이성적 논리로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역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적 성적 지향은 단순히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이슈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동성애가 단순히 다름일 뿐이라면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동성애적 기질은 유전적이기보다는 선택적 성향이라는 사실을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동성애를 왼손잡이에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비유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동성애가 이 선택적 성향이 지배적인 이유는 성적 지향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소아성애나 이 기계를 좋아하는 기계성애, 또 시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시체성애, 또 동물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성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좋아하는 다자성애. 그래서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제 종족도 역사상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선택적 성적 지향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이런 선택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나거나 피부색이 검은 것이거나 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소인이 명백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는 소아성애나 근친상간 등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성적 지향은 단순히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틀렸다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앞으로 소아성애나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성애, 또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를 금지할 근거가 사라질 거란 점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니까 동물과도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사회도 동성애라는 둑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자는 소아성애나 근친상간 혹은 일부 다처가 동일하게 허용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바로 그것들이 모두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은 이 성관계를 다중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 기혼자들과도 거리낌 없이 하는데 만약 동성애가 확산되면 가정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생태계를 깨뜨릴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반사회적 해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이런 사회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일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구호에 넘어가서 별 대수롭지 않게 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급속도로 가정과 교육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또 보완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도리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냐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 같은 가치 중립적인 영역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마땅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가치 판단 영역에 대해서 비판과 의견을 내는 것은 결코 차별이나 혐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고 조언하고 계몽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입법 발효가 되면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는 불법이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체의 표현은 혐오라는 이름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는
각 영역에 대해서 공적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설교 자체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어느 누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 문제를 마음 놓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는 동성애 반대 논리가 모호하다고 말하는데 이상의 논리에 대해서 어떤 점이 모호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